자, 안녕하세요. 공학통계2 2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지난주 영상 어떠셨나요? 1주차에 저희가 공학통계, 즉 확률에서 추정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을 제가 쭉 말씀을 드렸고요. 확률 분포, 즉 공학통계 1에서 학습되었던 것들이 공학통계 2에서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를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간단하게 1주차 내용을 정리하자면 모수 추정에 대한 개념을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모수 추정을 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모집단으로부터 일부 샘플을 추출해서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모집단의 특성을 추정하는 것이 바로 모수 추정이다.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그때 활용되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때 추정의 정의, 모수, 그 다음에 추정량과 추정값의 차이, 통계량, 그런 것들을 쭉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점추정과 구간추정에 대한 개념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상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은 추정량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추정량은 확률, 변수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최대 효율 추정량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 자, 거기까지 제가 지난주에 내용인데요. 간단하게 제가 판서 한번 해보고 정리 한번 해보고 2주차 강의로 넘어갈게요. 자, 아마 지난 시간에 한번 했던 건데요. 제가 한 번 더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까 제가 한 번만 더 반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놓고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먼저 모집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모집단이라는 건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게 좁게 될 텐데.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일부를 추출합니다. 그것을 뭐라 그랬습니까? 표본이라고 그랬고요. 영어로는 샘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린 이 모집단에 있는 것을 추정하고 싶은데 모집단의 특성, 여기 있는 것의 특성을 우리 뭐라고 부른다? 바로 모수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패러미터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이 모수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이번 학기에는 딱 세 가지만 생각할게요. 모집단의 평균, 모평균, 모집단의 분산, 모분산, 모집단의 비율, 모비율. 이거 세 개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때 모평균은 뮤, 이렇게 유 아니야, 뮤라고 쓰고요. 뮤라고 이렇게 읽는 거예요. 시그마 스퀘어, 비율은 P. 모비율을 제외하고는 모두 어떤 형태예요? 그리스 문자로 쓴다 라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있습니다. 요 모집단을 통칭해서 하는 부호가 있는데 요것을 일반화해서 쓰는 부호가 바로 세타. 일반화해서 모수 자체는 세타로 표기를 하겠습니다. 자, 요 중요한 것도 말씀드렸죠. 제가 요 모수 세타 해당되는 뮤 시그마 제곱 P는 상수일까요? 변수일까요? 상수다. 상수인데 통상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미지의 상수, unknown, constant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샘플링된 표본 평균, 그리고 표본 뭐가 있겠습니까? 분산 있겠죠. 그 다음 표본 비율은 P라고 쓰는데 모비율 P와 구분을 짓기 위해서 모자 싹 씌웁니다. 표본 비율. 자, 요 세 가지는 그때그때 달라지겠습니다. 그리고 요 모수를 세타 대신에 일반화해서 요 모수가 아닌 추정량이라고 하는데 이건 세타 헷이라고 써요. 세타 헷의 종류가 X바,
S제곱 P햇 이렇게 되는데, 요 X바 S제곱 P햇을 포함한 X 세타 햇은 그때그때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률 변수, 우리가 RV 이렇게 많이 쓰고요. 랜덤 베어리어블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그때그때 다르다. 근데 그때그때 다를 때 그게 어떤 분포에 준해서 우리가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모집단의 특성인 모수, 세타 또는 뮤, 시그마 제곱 P를 추정하는 것이 이번 9장의 목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컨셉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잘 파악하셔도 이번 학기에 내용을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래?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요 초반의 컨셉을 잘 잡고 가셔야 된다. 자, 특히 기호에 대한 정의, 상수, 세타 상수다. 상수는 10만이 아닌 하나의 값이죠. 그러니까 이걸 추정하는 게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배울 건요. 오늘 배울 건 모평균에 대한 추정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모평균에 대한 추정. 요 평균을 갖고 모평균을 추정하는 거, 이것을 한번 배워보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것이 모집단이 한 개인 경우와 모집단이 두 개인 경우로 구분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학습할 내용은 바로 2주차의 내용은 표본 평균을 갖고 모평균을 추정하는데, 그때 모집단이 한 개인 경우와 그때 모집단이 두 개인 경우에 대해서 각각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영상 보신 학생들 이해되시나요? 영상을 보시면서 질문을 하고 싶거나 또는 어떤 코멘트 하고 싶으시면 얼마든지 게시판 있습니다. 공지사항 제가 올리는 거군요. Q&A가 있으니까요. 강좌 Q&A에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 잘 모르는 내용을 자유롭게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저 또는 조교가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제가 지난주에 조교 소개를 안 한 것 같은데요. 윤연아 조교입니다. 윤연아, 지금 석사 1년차 학생이, 대학원생이 여러분들의 조교 역할을 할 테니까 조교에게 직접 문의하셔도 좋고요. 제게 질문을 주시면 제가 게시판 상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개념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금 노란색 형광펜으로 기술한 표본 평균을 갖고, 즉 X바를 갖고 뮤를 추정하는 것을 학습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때 모집단 한 개인 경우, 두 개인 경우가 있고요. 점 추정, 구간 추정이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진도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내용 쭉 정리해봤고요. 자, 다시 한번 읽으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자, 모평균 추정에 대한 개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뮤의 추정량이다. 자, 추정량이죠? 추정량은 사실은 세타 의미해요. 뮤의 추정량이라는 겁니다. 그죠? 죄송합니다. 세타 햇을 의미합니다. 자, 추정량으로서 뭘 쓴다? 표본 평균을 쓴다. 이걸 쓴다. 즉, 뮤의 추정량으로는 X바를 쓴다. 그러니까 추정량은 바로 X바가 요게 추정량이에요. 요게 더 말하면 되죠? 모수입니다. 영어로는 파라미터. 자, 이것만 쓰냐? 중앙값 쓸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메디안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최대값 있을 수 있고요. 또 최소값, 맥스, 민 이런 것도 있겠죠. 최대값과 최소값의 평균, 여러 추정량을 셀 수 있는데, 감안할 수 있는데, 맥스와 민의 평균 이런 걸 가져갈 수도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모평균을 추정할 때 메디안이나 맥스민의 평균을 쓰기보다는 표본 평균이 가장 좋은 추정이 알려져 있다는 겁니다. 즉, 뮤를 추정함에 있어서 X바도 후보가 되겠고요. 메디안도 후보가 되겠고요. 메디안.
XM 이렇게 쓸게요. 메디안도 후보가 되겠고 맥스의 민도 될 수 있겠고요. 평균. 민의 평균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 뮤를 추정함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것은 표본 평균이다 라고 알려져 있다는 겁니다. 자, 정규 모집단에서 바로 그렇다. 즉 무슨 말씀이냐? 아까 제가 모집단을 쭉 그려봤는데 그 모집단이 무엇을 따른다? 정규 분포를 따른다. 네, 그렇다면 적합하다는 겁니다. 자, 좋은 충이 알려져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아마 공학통계 1에서 배웠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x바의 평균이죠. 그것은 뮤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쓴 책도 있고 어떤 책은 x바의 기대값 이렇게 쓰는 책도 있어요. x바의 뮤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요게 모평균과 동일해진다. 이 컨셉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에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자, x바의 제곱입니다. 죄송합니다. x바의 분산입니다. x바의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 이렇게 되어 있고요. vx바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건 표기하기 나름이니까요. 다 같은 표현이다 라는 것입니다. 역시 표준 편차는 앞서 언급된 표본 분산의 스퀘어 루트만 씌워주면 되겠죠. 그래서 루트 n분의 시그마로 표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것은 암기하셔야 돼요. x바의 평균은 뮤다. x바의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이다. 이걸 암기하셔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하자면, 자, 어떤 x가 정규분포를 이렇게 따를 때, 뮤와 시그마 제곱인 정규분포를 따를 때, x바는 뭘 따르느냐? 뮤를 따르는데 n분의 시그마 제곱인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된다. 표본 평균의 분포가 역시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된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자, 모집단이 이렇게 있고요. 이 모집단 자체가 뭘 따른다?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정규를 따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만약에 정규를 따를 때는 표본 분포는 무조건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정규일 때 정규예요. 근데 중심극한 정리는 그게 아니라 얘가 정규든 정규가 아니든 상관없이 무엇이 꼭 요게 아니어도 좋습니다. 요건 소규모 샘플일 때는 요런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대규모 샘플이 이걸 모른다 하더라도 요게 블랙박스를 하더라도 요게 n이 충분히 크면 x반은 정규분포를 따른다 라는 표현입니다. 자, 지금 무슨 말이냐? 표본 크기가 충분히 크면 모집단이 정규분포가 정규분포가 아니든 모집단의 분포와 상관없이 x반은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그때 뮤 n분의 시그마 제곱인 정규분포를 따르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중심극한 정리가 매우 파워풀해요. 사실 정규분포가 모집단이 정규분포이라면 샘플하고 정규분포다 이렇게 가정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고요. 모집단이 어떤 분포인지 몰라도 그러니까 저희는 정규분포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표본 크기만 충분히 크면 이런 거죠. 이 샘플 크기는 보통 교재마다 다릅니다만 30 이상이면 충분히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충분히 크면 우리가 표본 평균 또한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그때의 평균은 뮤,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을 갖게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단일 모평균이에요. 지금은 일단 모집단이 한 개인 경우만을 다루고 있는데 그것을 추정하겠습니다. 자, 근데 아까 뭘 따른다 그랬죠? x바가 고맙게도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 정규 분포를 따르니까 요 위에 있는 그림 12번 슬라이드 상단에 있는 그림이 정규 분포의 PDF를 그래프로 표현한 것 아니겠습니까? 맞죠? 자, 이렇게 틀릴 가능성, 요 밖에 놓일 가능성 2분의 알파에서 알파가 되겠고 요 안에 있을 가능성이
1-알파 요걸 우리가 신뢰 수준이라고 하고요. 요 알파를 시그니피컨스 레벨에서 유의 수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가 표준 정규화를 한다라는 것은 무엇이었죠? 어떤 확률 변수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면 이것이 바로 뭐예요? 표준 정규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x바잖아요. x바의 기대가 얼마예요? 뮤. 그것이 표준 편차가 뭐라 그랬습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겠죠? 이걸 이렇게 나눠주면 이것이 정규분포를 따르게 된다. 엄밀히 말하면 표준 정규화했으니까 0, 1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물론 이걸 따를 때 x바는 정규분포를 따르고 뮤 n분의 시그마 제곱인 1대 x바의 평균과 표준 편차로 나눠주게 된다면 그것은 표준 정규화가 된다. 표준 정규화란 것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확률이 이렇게 갖춰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x바 마이너스 뮤가 새로운 확률 변수 z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찾고자 하는 게 뭐예요? 찾고자 하는 게 여러분들 찾고자 하는 게 뭐죠? 우리 알고자 하는 게 뭐예요? 알고자 하는 거 바로 뮤잖아요. 그쵸? 뮤. 요걸 알고 싶어요. 그럼 나머지 것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머지 것들 어떻게 하면 돼요? 얘네들을 다 싹 다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넘겨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저랑 같이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여기 본다면 자, 루트 n분의 시그마 양변을 곱하라 그랬습니다. 마이너스 z 뭐 2분의 알파 생각할게요.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마이너스 뮤 z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되겠죠. 자, 이 x바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x바 마이너스 z 루트 n분의 시그마 마이너스 뮤 x바를 빼주게 되니까 마이너스 x바 플러스 z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되겠죠. 자, 이 마이너스 없애야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뮤 되면서 부등호 방향이 바뀔 겁니다. 이거 중요하죠. 그럼 x바 마이너스 z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겠고 x바 플러스 z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부등호 바뀌어서 순서만 바꾸어주면 보시는 그림과 같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즉, 무슨 해석을 하자면 무슨 말씀이냐? 모평균 뮤가 x바 플러스 마이너스 z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사이에, 즉 x바 마이너스 z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와 x바 플러스 z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사이에 놓일 가능성이 1-알파만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자, 분산 시그마 제곱을 아는 모집단으로부터 크기가 n이 확률 표본을 추출해서 표본 평균 x바를 계산하면 바로 100 곱하기 1-알파의 신뢰 구간, 즉 어디가 신뢰 구간이 될까요? 바로 요 부분이 신뢰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신뢰 구간이에요. 이해되시죠? 신뢰 구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조금 이상한 거 없습니까? 네. 조금 이상한 거 혹시 눈치채신 분 있나요? 눈치채신 분. 자, 조금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좀 이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뮤의 신뢰 구간을 구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웃긴 게 시그마를 알려진 경우예요. 시그마 제곱이 모분산이 알려진 모집단으로부터 추출된 크기가 n인 확률 표본의 평균, 확률 표본의 평균이라는 게 결국은 x바죠. 그 x바 갖는 하나의 값이에요. 요거 내가 이렇게 대문자로 쓰면 자, 계속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통계량, 추정량 같은 말이고 요거 스몰로 쓰면 통계값, 추정값.
즉 이 통계장 x바 표본 평균이 갖는 하나의 값을 의미하는데 그 하나의 값이라 하면 그것이 신뢰 구간입니다. 이제 뮤는 하나의 값이죠. 값을 구했으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뮤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자, 요 z야 우리가 값을 신뢰 구간 유의 수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고요. 요거는 표본 크기잖아요. 시그마가 있어야 되네요. 그죠? 이것을 구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자면 저 조금 더 읽어볼게요. 추출된 소표본으로부터는 신뢰 구간을 기대하기 어렵다. 정확한 신뢰 수준을. 그렇죠? n이 작게 되면 아무래도 잘 맞을 가능성은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자, n이 30 이상이고 모집단의 분포가 너무 치우친 모양이 아니라면 표본 이론에 의해 좋은 결과를 보정한다 그랬습니다. 즉 n이 30 이상이라면 샘플 사이즈가 충분히 크다 그랬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뭘 쓸 수 있다? 바로 중심극한 정리를 써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x바가 정규폴 따른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깨졌는데요. 세타 핵 L 라고 본다면 자, 추정량입니다. 그렇다면 요 사실 대문자 쓰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은데요. 네. x바 마이너스 z5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근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모집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뮤를 알고 싶어요. 그죠? 그래서 표본을 구했습니다. 표본에 뭐가 나와요? x바가 나오고 x제곱 이런 게 나오겠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 어이없게 추정할 때는 뭐를 쓰냐면 x바 쓰는 건 이해가 돼요. 얘 추정하는데. 그죠? 근데 뭐가 있어야 돼? 시그마 제곱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냐? 자, 요 네모 박스 다시 한번 볼게요. x바를 추정하는데 뭐랑 뭐가 필요해? x바. 그 이건 말이 되잖아요. 이거는 표본이니까. 그쵸? 통계값이잖아요. 말이 되죠? 근데 뭐가 있어야 돼? 시그마. 이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어이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아니, 뮤를 몰라서 추정을 하는데 시그마가 알려져 있다. 현실적입니까?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네. 우문이죠.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계적, 수학적 접근에선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 평균은 몰라. 모 평균은 모르지만 모 분산은 대략 주어져 있어, 또 알고 있어 라는 가정일 때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저도 참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그러면 통계가 쓸모가 없냐? 아닙니다. 그것으로부터 다시 유도가 되는데 그것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설명 한번 드릴 거예요. 자, 이제는 요 우측 하단에 있는 요 그림 한번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신뢰 구간의 개념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 신뢰 구간이 말이에요. 100 곱하기 1 마이너스 알파 프로의 신뢰 구간이라고 했잖아요. 자, 우리는 추정을 한다는 것은 점 추정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뭘로 추정한다? 구간으로 추정을 합니다. 우린 구간 추정이 기본 개념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추정한 구간 내에 참값이 포함할 가능성이 신뢰 구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신뢰 수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실험은 이렇게 있어요. 참값이 여기에요. 뮤. 포함됐죠. 포함이 되면 OK라는 겁니다. 이거 OK죠. 이것도 OK예요. 포함되어 있잖아. 이것도 OK죠. 이것도 OK. 이것도 간신히 OK네요. 그죠? 이것도 OK. 이거는 벗어나 있죠. 이거 OK가 아닙니다. not good. OK, OK, OK. 자, 이렇게 한 10번 이상하면 9번은 OK지만 한 번쯤은 NG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게 바로 이제 신뢰 수준 90%를 설명하는 장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무한히 반복을 하면 이 구간 안에 참값을 포함할 가능성이 최소 이거 이상이다. 90% 이상이다라는 개념이에요. 이번 한 번이 참값을 포함할 한 번인지 그렇지 않은 한 번인지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들 평균 키를 추정하는데 제가 160에서 170 사이, 170에서 180 사이, 168에서 170 사이 이렇게 막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참값이 어딘가 있겠죠. 얘는 참값이 172라고 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운이 나쁘게
굉장히 작은 학생들만 추출할 수도 있고, 샘플링 할 때. 또 굉장히 큰 학생들, 농구부 학생들 제가 추출할 수도 있잖아요. 샘플링을. 그러면 X바가 크게 나오겠죠. 또 상대적으로 키가 작은 학생들만 모았어요. 그럼 X바가 상대적으로 작게 나오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잘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번 한 번이 그 키가 큰 학생들만 모아놓은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는 내가 알 길이 없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예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하천 36곳으로부터 1세제곱미터당 아연 농도를 측정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평균을 구했더니 2.6이었대요. 그러니까 36곳이죠? 이거 보면서 n이 36이구나. x바가 2.6이구나. 95% 또는 99% 신뢰 구간을 구하라고 합니다. 시그마가 주어져 있네. 고맙게 0.3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자, 그리고 95 또는 99인데요. 95일 때는 양옆이 95니까 양옆이 2.5%야겠죠? 1.96이 되겠고 2.5. 요것은 아마 1학기 때 공학통계 1에서 표준 정규 분포표 단원에서 학습을 하셨을 겁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래요. 자, 그래서 i의 점 추정값 2.6, 0.02를 먼저 구해볼게요. 뮤 어떻게 구했죠? x바 플러스 z2분의 알파 루트 n분의 시그마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그대로 대입만 하시면 돼요. 쉽습니다. 표본 평균의 값 2.6 대입해 주고요. z값 그리고 95% 신뢰 구간일 때는 1.96을 대입을 했습니다. 2.6 넣고요. 루트 n인데 n은 모집 단위 개수 아닙니다. 샘플의 수예요. 몇 개 추출했냐? 몇 군데에서 36이네요. 루트 m 36이니까 루트 36분의 시그마인데 목표준 편차가 0.3으로 알려져 있어서 그 값을 대입했더니 뮤가 2.5와 2.7 사이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1번 예제 되겠고요. 2번 예제는 이번에 99% 신뢰 구간 구해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95와 99를 추정했을 때 95의 구간이 넓을까요? 99의 구간이 넓을까요? 어느 구간이 더 넓겠습니까? 제가 이 문제 풀지 않더라도 여러분, 네? 어느 게 더 넓을 것 같습니까? 95가 더 넓을까요? 99가 더 넓을까요? 한번 얘기해 보시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느 게 더 믿음직하냐는 거예요. 믿음직한 수준. 제가 여러분들의 키가 168에서 173 사이 있다라고 했을 때 믿음직합니까? 150에서 190 사이라고 할 때 믿음직합니까? 150에서 190 사이라고 하면 믿음직하죠. 틀릴 가능성이 없잖아, 거의. 맞습니까? 그러니까, 즉, 샘플 사이즈가 동일하다면, 신뢰 수준이 크면 클수록 구간도 넓어지는 거예요. 믿음직하다는 건 구간이 넓게 추정하겠다는 겁니다. 신뢰 수준이 작으면 작을수록 구간이 좁게 추정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말하는 것보단 구간이 좁으면 좁을수록 신뢰 수준은 낮아진다. 즉 믿음직한 정도는 달라진다요. 여러분의 키를 171에서 172 사이다. 그거 굉장히 맞을 가능성이 적다는 얘기죠. 반면에 168에서 173 좀 더 커져요. 160에서 180 더 커지죠. 150에서 190 매우 많이 커지죠. 매우 믿음직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신뢰 수준이 올라간다. 그러면 어떻다? 신뢰 구간도 넓어진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본 거예요. 나머지 다 똑같죠? 뭐만 달라졌어요? 뭐만 달라졌습니까? 바로 요 Z값만, 요 값만 1.96에서 2.576으로 바뀌었고 나머지 다 동일합니다. 요 곱해지는 개수가 달라졌기 때문에 당연히 구간의 면적은 넓어져서 2.5에서 2.73이 아니라 2.47에서 2.73 이렇게 추정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단일 모평균 추정의 개념과 신뢰 구간의 개념을 설명드렸고 그와 관련된 예제도 함께 풀어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제가 오차 한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와 관련된 예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신뢰 구간인 단측 신뢰 구간인 경우에 어떻게 추정하는지 지금 양측을 학습해봤는데 다음 영상에선 단측 일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교시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